네, 그래서 이 리프트 폴스가 이 감마에 비례를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매그너스 효과, 매그너스 이펙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질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의 오른쪽에서부터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 손에서 이제 그 실밥을 잡고 회전을 주게 되면 이쪽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체 유동은 이 공의 위쪽에서는 이 볼텍스에 의해서 생겨나는 속도, 그리고 원래 있던 공이 나아가는 속도죠. 그 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요. 속력이 더 빨라지게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공 아래쪽에는 흐름의 속도와 볼텍스에 의해서 생기는 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을 보여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리프트 폴스는 어디서 어디로 작용을 하게 되면요. 이쪽은 속력이 빠르고 이쪽은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압력은 아래쪽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리프트 폴스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그 라이징 페스티벌, 그러니까 떠오르는 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아래쪽에서 힘을 받게 되는데 이 리프트 폴스에 의해서 위쪽으로 반대 방향의 힘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실밥을 강하게 채면 강하게 칠수록 이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리프트 폴스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원래 예측하던 궤적보다 이 리프트 폴스 때문에 공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리프트 폴스 때문에 덜 떨어지게 돼요. 예. 이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떨어지는 게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타자는 아래쪽으로 올 걸 예측을 하고 있다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의 배트는 공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무회전공, 너클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너클볼은 거의 회전이 없습니다. 회전이 없기 때문에 원래 타자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 리프트 폴스를 받지 않고 이 중력에 의해서만 힘을 받으니까 더 아래쪽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경우는 이제 타자가 공의 윗부분으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너클볼. 그래서 헛스윙을 하더라도 이 타자가 공의 공보다 위에서 헛스윙을 하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헛스윙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시면 회전 속도가 빠른지 아니면 무회전공으로 던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전에 의해서 이 리프트 폴스를 받게 되는 그 효과를 매그너스 이펙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다른 형태의 복잡한 유동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볼텍스가 아래 위로 다른 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있을 때, 이런 켈빈 오벌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 요렇게 아니지, 요렇게 형성이 되겠네요. 요렇게. 예, 볼텍스 방향이 요쪽이니까요. 요건 요쪽이니까 요렇게 유동이 형성이 될 거예요. 요렇게 형성이 되고 앞서 보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세로로 긴 형태의 어떤 물체 주변을 지나는 그런 유동을 이제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뭐 스트링 펑션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 y가 빠졌네요. 이 u 곱하기 y는 이 유니폼 플로우에 의해서 생기는 유동이 되고요.
이 뒤쪽에 있는 요 값들은 이 두 개의 볼텍스로 인해서 생겨나는 유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전체 유동을 표현하는 스트림 펑션을 켈빈 오벌 근처에서의 유동 형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유동들, 이 실린더가 이렇게 많이 배열이 돼 있을 때의 유동을 사실은 유속이 느릴 때는 요런 유동을 구할 수가 있지만 유속이 어느 정도만 빨라지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유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유동은 우리 포텐셜 플로우로 절대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퍼레이션이 돼서 이렇게 리스큘레이션이 생기는 이런 유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유속이 아주 느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더블릿을 적절히 형성을 해 줌으로써 요런 복잡한 유동들도 충분히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동은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8.5절부터 8.8절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지 플로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 이런 방법으로 스트림 펑션이나 아니면 벨라스티 포텐셜로 전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n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복잡한 유동들을 전부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이제 이 8.5에서부터 8.8 사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 보실 걸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복소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복소수 형태로 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스트림 펑션하고 벨라스틱 포텐셜을 이제 동시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유동들도 전부 구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 날개 주위 이게 비행기 날개를 이제 형상화한 계략적으로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요. 요 주위의 유동을 형성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볼텍스들을 아주 적절히 배치해야만 이렇게 쿠타 컨디션을 만족한 이 날개 끝에서 이렇게 유선이 형성되는 형태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볼텍스와 이 파필드에서의 속도를 적절히 구하지 못하면 감마 값을 적절히 배치를 못하면 이렇게 스태그네이션이 생기는 포인트들이 실제 유동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감마를 그 컨디션에 맞게 쿠타 컨디션에 맞게 적절히 배치를 하면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들을 아주 정확히 잘 예측을 해서 이 날개 주변의 유동을 아주 아름다운 형태의 유선 형태를 전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8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CFD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우리가 이 실습 시간에 이런 그 이론이 들어가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FD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FDM, FVM, FEM, 그리고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소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방법이 FVM이었는데요. FVM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복잡한 유동 현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FDM이나 FEM 방법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체역학, 연력학 우리 다 배웠던 과목들이죠. 이런 과목들 그리고 수치 해석적인 그런 메소드가 이제 적용이 된 게 CFD인데요.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그리고 적절한 랭귀지, 컴퓨터 랭귀지를 사용하고 해서 CFD로 해석을 한 다음에 그래픽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CFD 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항공기 엔진 노즐 근처에서의 복잡한 유동 현상들도 우리가 최근에는
성공적으로 해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테일러 급소예요. 테일러 급소. 우리가 공업 수학 시간에 이렇게 무한대까지 fi 플러스 1, 즉 델타 x, 이 fi라는 xi에서부터 델타 x만큼 떨어졌을 때의 값을 이 fi, 즉 xi에서의 값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테일러 급수입니다. 테일러 급수.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트렁케이션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트렁케이션을 하게 되면 1차 미분값을 함수 값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혹은 마이너스 델타 x만큼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테일러 급수가 전개가 되겠죠. 우리 수학 시간에 이건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이 역시 여기서 트렁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후향 차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xi보다 마이너스 델타 x만큼 떨어졌을 때의 값을 이용해서 1차 미분값을 근사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두 값을 서로 빼주게 되면, 요 두 식을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주게 되면 이렇게 중앙차분이라고 해서 식이 좀 잘못된데 이게 fi가 아니라 fi-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이 1차 미분값을 좀 더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수학적인 방법을 통하면 이렇게 2차 미분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식과 요 식을 더해주면 구할 수가 있죠. 더해주면 1차 미분값이 서로 캔슬이 돼서 이 2차 미분값을 함수값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차 미분값 혹은 2차 미분값들을 이 함수값들로 전부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풀고자 하는 방정식, 즉 라플라스 방정식이나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있는 1차 미분값 혹은 2차 미분값들을 전부 이 값들로 대치를 해서 방정식의 솔루션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CFD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비점성 유동의 경우에는 이런 포화송이케이션, 만약에 비회전이라면 이제 우변이 0이 되고 회전 유동이라면 0이 아닌 오메가의 값을 볼텍스가 있는 거죠. 볼티시티가 있는 거죠. 그 값에 대해서 방정식을 이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오메가가 0이든 0이 아니든지 간에 요 방정식, 이 푸사이에 대한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본 솔루션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복잡한 유동도 이 기본 솔루션들의 조합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일러 방정식은 비점성 유동을 표현하는 이 오일러 방정식은 쌍곡선 방정식이에요. 쌍곡선 방정식이 되고 이것도 CFD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성이 있는 방정식은 점성을 고려한 그런 유동은 이 타원형 방정식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쌍곡선 방정식보다 훨씬 어려운 이 타원형 방정식을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점성 유동에 대한 솔루션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방정식,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비선형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기본 유동에 대한 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유동들에 대한 합은 이 방정식, 이 나비-스톡스 방정식의 솔루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포지션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요 경우에는 기본 유동에 대한 합으로서 방정식의 솔루션은 구할 수가 없어요. 단지 비점성 유동이라면 이 리니어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본 솔루션들의 합으로서 복잡한 유동의 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라플라스 방정식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2차 미분값들을 전부 이런 노드에서의 값, 함수 값들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x에 대한 2차 미분은 x에 대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x 방향으로의 인덱스를 i라고 한다면 그 i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j는 변하지 않습니다. y 방향으로의 변화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x 방향에 대한 2차 미분 값을 따지는 거니까요. y에 대한 2차 미분은 또 x 방향의 인덱스는 변하지 않고요. y 방향만 이렇게 변합니다. 요 값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요식과 요식, 요항과 요항에 요항과 요항을 대입해서 어, 푸사의 i, j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이 푸사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i, j에서의 푸사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고 i-1,j에서의 푸사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값들을 전부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i, j에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개의 값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델타 x와 델타 y는 우리가 이 격자점을 잡는 데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들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변수가 되지 않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푸사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푸사이 값은 만약에 델타 x와 델타 y가 똑같다면 유니폼한 그리드 제너레이션을 했다면 이 4분의 1 요 값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요런 유동에 대해서 구해 보고 싶다. 어떤 유동인지 구해 보고 싶다면 이 각 점들에 대해서 전부 요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점들에서 어, 이런 방정식들을 전부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제일 왼쪽에 있는 값에서는 i-1에서의 값이 필요하죠. 이렇게 i-1에서의 값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값에서는 j 플러스 1에서의 값이 필요해요. 이렇게 j 플러스 1에서의 값이 필요해요. 그 값들은 이미 주어진 값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는 10m/s으로 여기서는 10m/s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5m/s으로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왼쪽 값이 뭔지 그리고 오른쪽 값이 뭔지 요 위쪽에서는 퍼펙트 슬립이 일어나니까 요 값하고 같다는 컨디션이 들어가겠죠. 요 값에서도 아래쪽 값이 필요한데요. 요쪽 왼쪽 값, 오른쪽 값, 위쪽 값은 다 방정식에 있는 값이긴 한데 요 아래쪽에 있는 값은 요 점하고 같은 값을 가지겠죠. 퍼펙트 슬립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요 방정식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들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알제브라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행렬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체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해보면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스트림 펑션 값들을 전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트림 펑션 값이 전부 같은 점들을 이으면 그게 유선이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양의 유선을 우리가 아주 쉽게 CFD를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솔루션들을 한번 구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이 포텐셜 유동에 대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